2월 3일 금요일 정봉재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의 대선 불출마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황 대행은 대선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는 상황. 과연 그의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두현 기자님 계속 자리 지키고 계시고요. 김남국 변호사님 첫 나들이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다른 종표는 좀 띄세요? 네, 조금 이제 생계를 위해서 좀 뛰고 있습니다. 생계형 종편 패널이다. 네. 예, 그런 분들이 여기 오셨고 영혼 없는 답변하면 제가 바로 깝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허성무 뭐라 그랬죠? 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 전 비서관이기도 하고, 예. 전 부지사이기도 하고, 교수이기도 하고. 성무야 그럴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이 제일 낫죠, 그래도. 예, 그렇죠. 예, 허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황교안 그 마크맨들 다 붙었죠, 이제. 네, 그렇습니다. 예. 그쪽 마크맨들로부터 들리는 소식은 어떻습니까? 대통령 대행은 사실 가이드라인이 없지 않습니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일정이 잠깐만요. 네. 대행이 되면서 마크맨들이 붙었나요? 아니면 이번에 대선 출마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붙었나요? 대행이 되면서부터 당연히 대행이 대통령 되면서 업무를 대행하게 붙었고, 되니까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정이 많으면 광폭 행보다. 아하. 또 시장과 어떤 이런 서민들이 있는 곳에 가면 서민 행보다. 또 청장년을 만나면 대권 시동을 걸었다. 그러면 권한대행이 무슨 일을 하라는 얘기죠? 그 언론에서 한 겁니다, 다. 네. 기사 쓴 그래서 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언론이 그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서 지나치게 좀 과하게 좀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그 과한 해석을 그 틈을 타서 새누리당이 또 그걸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허 교수님, 아무래도 이제 그 정치권 이슈이기 때문에. 네네. 예.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거 아니에요? 반기문 전 총장이 레이스를 걸 때도 일정하게 한 5에서 7% 정도 지지율은 나왔었고. 네. 그리고 이제 보수 진영이 분열이 되면서 반기문 총장은 바른정당으로 갈 가능성이나 제3지대가 높았고. 네. 그럼 새누리당은 불임정당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누구라도 찾아야 되는. 네. 그리고 뭐 나중에 당대당 협상이라든지 단일화라든지 이런 게 되는데 워낙 후보가 없다 보니까 그나마 황교안 대행에 관심을 쏟고 있다가 예. 반기문 출마 선언도 하지 않고 불출마 선언을 해버린 그분 때문에 확 쏠린 거거든요. 예. 결국 보수 진영의 문제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 거 아니에요? 예. 앵커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그렇게 평가하고 분석하는 건데요.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좀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요. 전반적인 전망과 이제 평가에서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예. 2014년 초에 예. 그 진박 핵심들로부터 예. 플랜 A는 반기문이고 플랜 B는 황교안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방송에서 방송하러 갔다가 예.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때는 정말 믿을 수도 없고 믿기지도 않은 이야기였고 제가 지난해 12월 중순에 한 방송에 나갔고 황교안이 뜰 것이니까 두고 봐라. 반기문 아이고 역시 도사님이시고. 예, 근데 저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런 거에 근거하고 여론조사 보니까 같은 박스 안에 있더라고요. 네. 황교안과 반기문이. 근데 훨씬 더 전에 그런 플랜이 있긴 있었네요. 있었던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보편적인 진박 전체의 공동된 의견은 아니지만, 예. 그러나 그 중에 핵심적인 몇 사람들 사이에는 이 사람도 한 카드로 생각해보자 하는 수준의 이야기는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상황이 이 양반한테 유리하게 지금 모든 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듯이 방금 또 김대현 기자님은 또 이제 언론이나 기자들이 조금 과장되게 해석하는 면도 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이제 새누리당이 아무리 잘못해도 대선에서 후보를 안 내려 하진 않거든요. 안 낼 수 없죠, 정당인데. 그렇죠. 정당인 이상은 이 권력 의지를 정당이 보여줘야만 되고, 그래야 사람이 모여있고, 그래야 뭔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지금 그게 이인재 의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구를 떠나지 않고, 또 새누리당을 떠나지 않고 굳굳이 계시는 전 경기도지사 김문수 님도 거기 계시고, 이런 사실은 대권 후보들이. 잊혀진 인물들이 좀 있긴 있었네요.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안 뜨잖아요. 예. 안 뜨고 이제 황교안 현 권한대행이 뜨는 이유는 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보수의 핵심들로부터 우리 가치를 잘 지키는 사람, 또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제 근본적인 가치의 통일성이 있는데 이제 반 총장님이 낙마하시면서 예. 이렇게 이제 지지율이 2배로 3배로 이제 뛰는 그런 걸 보여주면서 가능성이 점점 높아졌죠. 그리고 사실은 반 총장님이 낙마하기 전에도 예. 지지율 4몇 %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조사를 하지 않고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 적합도. 예, 적합도나 대선 후보로 한교안이 나온다면 예. 지지하시겠습니까? 그때 이미 10%가 넘었었어요. 아. 예, 그런 조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왜 갑자기 그런 조사들이 들어갔느냐? 반기문이 온다 할 때 그 무렵부터 이제 그런 것들을 따져보면은 뭔가 몇몇이 기획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 있었다. 하는 그런 감이 잡히죠. 예. 김 변호사님.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탄핵 정국이에요. 그리고 탄핵의 대상은 대통령이지만 그 대통령과 함께 근 4년을 함께 해온 그러니까 그 탄핵 정국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황교안 총리가 나간다라고 하는 건 조금 낯설죠. 무리가 있죠.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인터넷이나 SNS 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이 나오는 것이냐 또는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뭐 성전환 수술을 해서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정도까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겁니다. 센 얘기를 막 하세요. 그냥 방송에서. 그러니까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 실제로 이 황교안 황교안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이요? 이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일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국민들로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 정부에서 뭔가 이렇게 공직의 높은 자리에 올랐다라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 핵심 사업이라고 하는 여러 사업들을 뭐 법무부 장관 일때도 했었고 예. 가장 대표적인 게 뭐 그 통진당 정당 해산 문제,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 예. 정당 해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통진당이라고 그러면요 그쪽 출신들한테 맞아요. 아, 그런가요? 통합진보당이라고 그래요. 큰일 나겠네요. 예. 뭐 이런 어떤 행보들을 예. 했기 때문에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림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사실상 국민들이 보는 것은 이 황교안 권한대행을 볼 때에 박근혜 대통령 그 자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리인처럼 보인다. 그렇죠. 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나오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이 예. 사실상 이제 기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어떤 표심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지지하고 있는 어떤 그런 유권자들, 보수층의 유권자들은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오히려 보수의 어떤 그런 가치를 좀 더 실현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뭐 잘못이나 이런 과오들이나 이런 것들을 아예 부정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보수의 가치로서의 장점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대현 기자님께서는 아까 이제 그 권한대행의 어떤 그 행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좀 과장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보시는데 사실상 이 행보 자체의 물론 이제 행보 자체를 보면 그럴 수 있겠지만 던지는 메시지를 보면 또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어제 했던 권한대행의 행보를 보게 되면 일단 5개입니다. 사실은 하루에 5개의 일정을 소화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예, 이제 피스톤 공장에 가가지고 그 현장에서 방문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4차 미래 비전을 던진 예. 건데 문재인 후보가 그 시리와 대화를 하면서 유튜브에 뭐 영상을 올린 게 또 화제가 됐고 뭐 안철수 의원도 뭐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 권한대행도 뭔가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책 승부를 하잖아 하고도. 이게 본인도 이제 뭔가 철학과 비전을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것이 뭔가 좀 맞지 않는 곳에서 이 이야기를 던진 겁니다. 피스톤 공장이 사실상 그 자동차의 실린더 안에 들어가는 그 피스톤, 왔다 갔다 하는 그 피스톤을 만드는 겁니다. 2차 산업혁명의 대명사인데. 그렇죠. 2차 또는 3차 정도로 예. 봐야 되는데 그곳에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아니면은 뭐 좀 뭐랄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의 메시지를 던졌다라는 점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권한대행으로서 뭔가 이 정책 홍보를 한다라기보다는 대통령으로서의 정책 비전이나 이런 것을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예.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가정식 백반 집에 가갖고 스테이크 주문한 거나 똑같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평가하는데요. 지금 그 산업의 구조조정이나 발전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4차 산업혁명은 뭐 흔히 이야기하는 거기만 4차가 아니고 모든 사양 산업도 다 4차 산업이다. 4차 산업혁명 하면 주로 IoT를 대표적으로 그렇죠. 뽑지 않나요? 그런 것들의 기존 산업에 다 결합하고 융합시켜야만 기존 산업들도 다시 혁신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사양 산업들을 절대 사양 산업으로 하면 안 된다. 사양 산업은 없다. 모두가 4차 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그래서 아마 황교안 총리는 더 높은 수준의 이야기를 하러 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도 해봅니다. 황교안 캠프에서 연락 왔나요? 자주 오고 있습니다. 연락이. 근데 이게 뭐 황교안 캠프에서 이미 신화와 전설들을 만들어서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는 뭐 황교안 총리가 나올 가능성의 99% 아니면 거의 100%를 찍고 그럼요. 있는데 그것도 제가 밀고 있잖아요. 예, 이게 뭐 전설과 신화가 지금 돌고 있다는 예. 것 자체는 거대한 그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그럼요. 이야기거든요. 예. 뭐 태어난 동네가 뭐 용이 나오는 그런 서울의 어느 지역이다. 봉래동. 예. 예. 그리고 초등학교도 봉자가 들어가는 초등학교고. 그럼 정봉주는 이미 대통령 돼 있어야 되네. 그리고 뭐 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 아닙니까? 뭐 예. 어쨌든 노회찬 의원하고 동기 동창이기도 하고 한데 제가 노회찬 의원한테 패 한번 했죠. 예. 근데 그 의원하고 이제 한데 그때 연대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연대장을 하는데 목소리가 너무 우렁차서 경기고등학교 건물이 날아갈 정도로 맑고 곱고 큰 목소리의 연대장이었다. 예, 신화가 만들어지네요, 뭐 이제. 신화와 전설이 수없이 만들어지고 있죠. 아, 고등학교 때 연대장을 했다는 건가요? 그럼요. 대학교 학도옥단이 아니고?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예. 때.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뭐 반장을 한번 놓쳐본 적이 없다는 권력 의지가 확실한 이런 신화와 전설들을 끊임없이 밑에서 퍼뜨리는 거는 이제 권력 의지가 있고 대권 의지가 있고 갈 것이다. 예. 왜 솔방울로 수료탄을 만들었다고 뭐 그러진 거의 않나요? 뭐 그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분위기를 바닥에서부터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짐작이 갑니다. 알겠습니다. 황교안 총리 하게 되면 이제 이 뭐 출마 자격이 있냐 없냐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우리 그 허성모 교수가 얘기하는 게 보수 진영에서는 꽤 먹어주는 분위기예요. 그 이런저런 가치 판단을 좀 배제하고 보면은 일단 정부 그 요직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국무총리 이 경험상으로는 대단히 경쟁력 있는 후보로 본단 말이에요. 네, 네. 그 지지하거나 혹은 보수 진영에서 그다음에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있고 가족이 북한 출신이어서 그렇습니다. 철저한 반공주의 사상 그리고 그러한 것이 영향을 미쳐서 통합진보당 해산까지 가져왔고 분명한 안보관을 갖고 있고 이런 등등이 보수 진영 분들한테 또 먹어주는 분위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과연 그 지지율을 얻을 수 있을지가 관건일 텐데요. 24.9%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24%든 아니면 14%든 뭐 그 수준이라는 것이 그 한계성이라는 것이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 그 이제 만약에 질문을 대통령에 출마할 것 같냐 안 할 것 같냐라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 대한 코멘트는 하기 어려운데 정치를 할 것 같냐 안 할 것 같냐라고 하면 예.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대선 행보냐 아니냐를 놓고 볼 때 저는 좀 약간 그 부정적으로 보는데 예. 정치적인 행보이냐 아니냐라고 하면 조금 100% 정치적인 행보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출마할 것이냐? 그러면 출마를 하려면 당선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봐도 당선 가능성이 낮다. 출마하는 사람은요 무조건 다 될 줄 알고 출마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요 목전에 우리가 예. 꽃가마를 타고 짜잔하고 등장했던 분의 그 말로를 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짜장면 먹고 등장한다. 짜증난다. 그런 줄 알았어. 짜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당선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그 이분의 그 대선 출마 가능성 좀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당선 가능성은. 고 교수님, 예. 질문 한번 답변하세요. 몇 번 떨어졌어요? 4번 떨어졌습니다. 출마할 때마다 계속 될 줄 알았죠?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될 목표를 했습니다.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정치를 출마 안 해본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보면 분명히 떨어지거든요. 근데 막상 출마한 사람은 10%밖에도 안 나오는데 자기가 된다 그래요. 이거는 밖에서 보는 것 같고는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황교안 총리가 지금 설 전후로 해서 안희정 지사와 황교안 두 분이 두 마리의 용이 나타난 거예요. 그럼 본인은 야, 이 추세대로 가면 그러면서 문 조심하라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렇죠. 어제 그랬죠. 예. 국회에 가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그 표정을 보면은 예. 모두가 전환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모두가 전환되고 예.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그분이 이제 평소에는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예. 그리고 표정 변화도 없고. 웃어요. 근데 어제는 웃고, 예.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문 조심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물론 이제 기자들이 뒷걸음질을 치면서 뭐 카메라맨들도 그렇고, 그리고 국회 뭐 의원을 보셔서 잘 알지만 그게 전부 계단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자한테 그렇게 배려 있는 모습이거나 푼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건 뭔가 하면은 뭐. 각 잡힌 모범생이라는 별명이 그렇죠. 있죠. 반기문의 낙마에 대한 그 기쁨의 모습을 감추지 못한 그런 것도 하나 있을 수 있고, 드디어 나한테 기회가 왔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온화하고 인자하고 뭐 배려심 있는 걸로 이제 이렇게 모두 전환 같은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좀 여유가 생긴 느낌, 이런 것들이 다 그게 녹아있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기자들 질문에는 뭐 대꾸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나오는 거는 어쨌든 좀 이렇게 지연
자기의 입장에 대한 재연 전략 같은 것들이 쭉 일관되게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는데요. 예. 저건 황 총리의 이런 마음과 황대행. 네, 황대행의 이런 마음과 어쨌든 새누리 임명진 비대위원장의 표현이 거의 똑같이 가잖아요.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두 분 예. 사이에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예쁜 늦둥이 하나 볼 것이다. 그렇죠. 군사 독재 정권 때 우리 이신 점심이라는 말 썼잖아요. 예. 이순자 여사의 마음이 전두환 대통령의 마음이고 전두환 대통령의 마음이 연식이 좀 있으시네. 예, 그렇죠.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부정부패도 같이 하고 가족들 예. 나쁜 짓도 같이 하고 모든 걸 같이 돌아갔듯이 지금 이 황교안 총리와 그다음에 임명진 목사님의 표정이나 말투는 보면은 그야말로 그런 수준의 지금 서로 대응이 아닌가. 예, 황심인심. 그렇죠. 예. 네. 허 교수님, 네. 황교안 총리가 전 이거를 하게 되면 한 지지율은 20%를 급격하게 허물고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머리에 쓰고 있는 게 가발이냐 자기 머리냐. 이거를 밝히고 진정성 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밝히려면 청문회를 해야 되죠. 아니, 그걸 본인이 밝힌 거야. 묻기도 청문회도 하기 전에. 이번 청문회에서 밝혀진 게 뭐 누가 그 가발이었다는 거 하나고, 예. 그다음에 온로비 청문회에서 밝혀진 게 어떤 분의 이름이 김봉남이었다는 그런 것처럼 예. 가발은 이제 청문을 해야 밝혀지는 거고 그런데- 본인이 뭐 직접 그러실 일은 없을 거고요. 그런데 황교안 총리가 나오는 것은 이제 정말 어쩔 수 없는 보수의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입장을 조금 바꿔갖고 보수 진영에서 보게 되면 가장 유력한 주자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유승민, 남경필 뜨지도 않고 있고. 그 대선만 봐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대선에서도 어쨌든 조금 더 유력한 사람을 내놔야 되고 꼭 승리할 거라는 이런 자신이 없어도 후보를 안 낼 수는 안 없는 낼 수 거죠. 없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런 의미에서 대안으로 나올 거고 문제는 저는 그거보다 1년 후를 더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선을 하자마자 1년 만에 지방선거를 해야 되거든요. 아하. 지금은 경제 상황이라든지 국가적인 모든 게 위기고 어렵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해서 이것을 1년 만에 뭐 아주 좋게 나이스하게 끌고 가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굉장히 또 어려움이 있을 거고 이런 상황에서 다음 지방선거 1년 후에 지방선거는 오히려 자기들이 페이스를 찾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 선수가 있어야 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 변호사님 지금 이제 허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 자 이번에 대선 후보를 안 낼 수 없지만 이긴다는 것보다도 결국은 보수 진영에서의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우위권을 점하려고 하는 그러한 물밑 경쟁도 같이 가져가고 있다. 예, 실제 그런 분석이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오늘 오기 전에 사실은 그 새누리당에서 그 예. 당명과 로고를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을 잠깐 만나서 좀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이제 이거 생계형인데 취재까지 합니까? 아, 취재는 아니고요. 아, 사실 생계형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변호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인터넷에 올라가요. 생계형 해갖고. 예,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 이번 주 일요일 날 그 당명과 로고를 바꾼다라고 새누리당이요? 합니다. 새누리당이 예, 어허. 그래서 이제 발표를 아마 한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이제 농담처럼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대선 후보를 내기 위한 그런 용도로 작업이다. 작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이렇게 당명을 만들 때에 결국에는 대선 가면 로고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들어간대나요? 공모로 아마 공모로 했는지 어쩐지는 당명 모르겠지만 바꾼다. 다 이제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 내부적으로는 조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신봉황당.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다 대부분 뭐 국민들이 이 당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색하게 생각하고 조금 뭔가 놀리기도 하지만 예. 그런 당명 자체를 계속 부르면 부를수록 뭔가 친숙한 느낌을 들게 하는 어떤 그런 당명으로 정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예. 로고 컬러를 뭐로 할지 그게 궁금해요. 만약 바꾸면은. 지금 빨간색 아니에요? 네. 그 전에 파란색이었다가 네. 그냥 급격하게 빨간색으로 바꿨는데 그 색이 어디로 갈까 이제. 그러게요. 녹색을 하지 않을까 오히려. 녹색은 지금 국민의당인데 국민의당인데 진한 비슷하게 진한 예. 녹색이나 이런 주황색이 정의당인가요? 예. 노란색인가요? 정의당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네, 네, 그다음에 네. 더불어민주당이 파란색. 파란색. 그냥 서로 바꿨는데 무슨 색으로 갈까 그게. 아니 그러니까 파란색 하다가 빨간색으로 갔잖아요. 예. 파란색과 빨간색을 섞으면 뭐가 나오죠? 보라색 정도 나오나요? 뭐 그런 정도. 잡색이요. 당명을 제가 하나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예. 있어요. 해보세요. 더 바른당. 지금까지 새누리당이 별로 국민들한테 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바로 하시고 예. 바른정당하고도 경쟁을 하셔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바른당을 예, 좀 우리는 하셨으면 지금 좋겠어요.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김 기자님. 네네. 임명진 비대위원장, 홍문종 의원, 막 이제 그 벼랑간의 이 잔치집에 이제 이
이제 호남으로 얘기하게 되면 이제 홍어가 나오는 시점이 됐고, 네. 경북으로 얘기하면 이제 문어가 나오는 시점이 됐고, 포항에서는 이제 뭐죠? 그 겨울에 많이 먹는 과메기가 나오는 시점이 네, 됐고, 네, 그러니까 그 메인 요리들이 이제 막 나오는데 그 중에 새누리당이 요즘 제일 기뻐요. 글쎄, 새누리당이 뭐 기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 새누리당이 그렇게 저렇게 이런들 저런들 과연 정권을 다시 재창출할 수 있느냐의 부분에서 국민이 동의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더군다나 이제 지금 말씀하신 홍문종, 뭐 또 정우택, 그리고 뭐 심지어 김태호 전 의원까지 이분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대선 출마에 시동을 걸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김태호 그 경남도지사 했던 분 네, 말씀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임명진 목사, 이분이 뭐 목사인지 정치의 달인인지 헛갈릴 정도의 달변을 쏟아내시는데 예. 이분이 말씀하신 예쁜 누뚱이는 아직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새누리당이 그럼 왜 이 황교안 대행을 띄우고 있느냐? 그거는 박통을 옹호하는 세력 입장에서 누군가 대안인물, 상징인물을 띄워놔야지만 바른정당과의 상대적인 차원의 자기들의 존립감이 생기고 이미 경쟁력 있게 이기고 있어요, 이제 바른정당에 대비해서. 네네. 그리고 향후 그런 응집력이 보태져야지만 막판에 가서 이분들이 얘기하는 정치공황의 어떤 수순을 한 번쯤 밟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황교안 총리를 제가 아까 보수진영 입장에서 보면서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또 그와 맞먹게 단점들이 있잖아요. 네, 뭐 너무나 여러 가지 단점이 많습니다. 예. 가장 이제 화제가 됐던 게 바로 설 전에 이제 논산훈련소 가가지고 예. 이제 건빵 하나를 먹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예. 권한대행이. 그런데 이제 건빵 맛이 여전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특별히 뭐 다른 나쁜 말은 아닌데 그 SNS상에서는 굉장히 이제 국민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면제를 받았습니다. 단맞은. 그러니까 예. 일종의 이제 두드러기인데요. 예. 사실상 이 뭐 두드러기로 면제를 받았다라면 그것 자체로 이상을 한데 사실상 10년 동안 그 두드러기로 면제를 받은 사람이 불과 한 25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 노회찬 의원이 그랬잖아요. 안지 오래됐는데 두드러기는 줄 몰랐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병역을 면제를 연기를 했는데 세 차례를 연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단마진으로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군대까지 가지 못할 정도로 힘들다라고 해서 면제를 받았는데 바로 그 다음에 사법시험을 또 합격을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또 국민들로서는 이게 과연 진짜 뭐 질병을 알아서 그랬던 것이냐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상식적인 국민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황교안 총리를 띄우고 그들을 뭐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또 단마진의 전설을 만들어요. 아하. 이런 단마진 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굴의 의지로 사시에 합격을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몸에 붉은 상스러운 기운이 생겼다. 이거는 뭐 큰 일을 할 인물이다. 붉은 상스러운 바로 이렇게 전설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작업하는 그룹이 있는 건데 실제로 이 효과가 얼마나 큰가 하면은 영남 지역의 현장에 가보면은 탈당하려고 했던 사람, 새누리당을. 예. 그분들이 탈당을 다 멈췄어요, 이제. 야. 벌써 황교안이라는 대안이 생기고. 네, 반기문 이미 탈락했는데 반기문 씨가 탈락하기 이전에 이미 막 반기문 총장이 오신다 하니까 탈당해서 글로 갈 거다 막 이러던 사람들이 저는 황교안 뜨는 순간에 다 멈추고 새누리당이 잔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효과를 다 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효과가 얼마나 큰가 하면은 사실은 뭐 국회의원 하나 빠지고 시도의원 빠지고 당원들 수백 명 나가고 이렇게 하면 그게 아프죠. 예, 연쇄적으로 쫙 예. 퍼져나가야 되는데 일제히 중단됐습니다. 그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봐야죠. 동네도 보니까 중구 봉내동인데 한자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봉황이 오는 동네 이런 식으로 전세로 만들 것 같은데. 그렇죠. 이미 만들었나요? 이미 만들어서 다 돌고 있습니다. 아, 봉황이 오셨다. 그래서 이제 뭐 붉은 성스러운 기운이 아주 뭐 큰 인물이 날 자리다. 예. 그럼 지금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총리가 큰 자리냐, 아니면 선출직으로 대통령이 되는 게 큰 자리냐. 그럼 또 후자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전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얼마나 전설이 심하게 나오는가 하면 아주 유명한 간상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 왜 또 캠프에서 나오신 예, 거예요? 언론에서 이미 다 나온 이야기인데, 뭐 관상에 중요한 게 뭐 이렇게 좋은 기상인데, 뭐 그 기상 권력을 가는 것은 뭐 광대뼈가 좋아야 되고 이런데, 황교안 총리는 관상 중에서도 마지막 핵심, 예. 목소리가 좋다. 아. 그게 이 사람의 핵심 관상이다. 저는 태어나서 그런 이야기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 근데 정치인들이 음성이 좋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얘기 많이 그건 해요. 맞죠. 왜냐면 정치는 예.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의 설득력. 근데
저런 분들은 성우 목소리지 정치인 목소리는 아닌데.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이야기가 벌써 돌고 있는 것 자체는 예. 굉장히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또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이 제 목소리가 MB하고 닮았다 해가지고, 저는 참 어려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MB 대통령 하신 분이에요. 이제까지 보아온 정치인 중에서 목소리 가장 좋은 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래요? 누가 그랬죠? 정봉주. 앞에 있잖아요. 제가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몰라봤어요. 전 맞췄습니다. 예. 아까 이제 이어가면요. 갑자기 예. 이제 그 황교안 뛰어들어갔고, 권한대행의 예. 그 성스러운 전설을. 기운. 그러니까 성스러운 전설을 이야기를 해주셔서. 성스러운 전설인 게 아니라 성스러운 붉은 전설. 붉은 전설. 약점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사실상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산지검장을 마지막으로 옷을 벗었습니다. 예. 근데 부산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부산 LCT 사건입니다. 이용복 회장이 이용복 사실은 회장. 부산에서 뭐 부산에 오는 그 평검사까지 모두 다 챙겼다라고 할 정도로 이른바 스폰서. 예, 그렇죠. 뭐 스폰서는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정말 모든 사람들을 챙겼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지검장을 안 챙겼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몇 년 놈니까 부산지검장 마지막으로 그게 벗은 아마 게? 2000년대 초반으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2004년도 그건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그러면 같습니다. 피하기가 좀 어렵겠네요. 네. 왜냐하면 LCT 작업만 10년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부산에서 아주 오래된 큰 손으로서 개발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하. 맞습니다. 바로 또 그 지점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그 부산 LCT 과정에서 이제 특혜 의혹이 시달렸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부동산을 투자한 사람에게 영주권을 주는 어떤 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때 당시에 허가권자가 법무부 장관인데 그때 당시 바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권한대행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약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물론 이것은 뭐 사실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용복 회장 같은 경우가 너무나 전방위적으로 연기가 모락모락 날 수 있다. 예, 그렇다는 아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황교안 권한대행이 출마를 선언하겠다라고 하는 순간부터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아마 철저한 검증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해서 부산지검장을 마지막으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정관예우도 피해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관예우와 이 당시도 지금도 정관예우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그 당시에 또 정관예우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심각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철저한 검증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면 실제 출마를 하더라도 당선 가능성이 있는 걸 떠나서 지금 반기문 전 총장이 낙마한 것처럼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황교안 대행께서 부산지검장을 하실 때는 2011년입니다. 아, 2011년이요? 예. 그러면 부산 고검장이시네요. 네. 부산 고검장. 네. 예. 그렇죠. 부산 고검이니까. 고검장. 그럼 네네. 2011년이면 이용복 LCT 회장이 가장 왕성하게 로비를 하던 시절이거든요.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10년이 걸렸어요. 저걸 준비하는데. 네네. 그리고 현교안 전 정무수석이죠. 네네. 그분과 관계가 긴밀해진 게 2014년, 15년 이때쯤 아니에요? 그리고 16년까지. 네네. 예. 그리고 받은 돈도 30억이 넘는 것으로 전해진 거죠? 예, 알려진 그렇게 거죠? 보도가 났죠. 네네네. 어허. 야, 우리 또 부산에 네. 사선 낙선 의원. 예, 창원입니다. 경남. 창원에. 부산 부산이나 옆에. 창원이나 뭐. 거의 같습니다. 예. 술은 맨날 해운대 가서 드시잖아요. 아니요, 저는 현대까지 한 거예요. 우리 동네 상남동에서 먹었습니다. 이게 큰 얘기네요, 이게. 예, 큰 이야기죠. 근데 이제 이용복 회장은 이 LCT 이전에 다대 잘 아시잖아요, 이용복 회장을.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르고요. 다대 만덕지구를 하면서 똑같은 일을 했죠. 그래가 구속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로비했던 사람들을 한 명도 불지를 안 했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자물쇠 입으로 유명하고 이렇게 잠궈갖고 키를 바다에 버리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산 지역의 광과나 이런 쪽의 사람들이 저 사람 돈은 받아도 된다. 아하.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높은 신뢰도를 받는 그 개발업자죠. 그 모든 사람을 다 주는데 우리 성무위원장은 안 줬으니. 권력이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예. 김비호는 받았나요? 제가 연차 수당도 받은 적이 없고. 아니, 김비호는 받았나요? 제가 알 수가 있습니까? 워낙 이런 분들은 예민한 분들이라서 힘없는 사람한테는 찾아오지도 않기 때문에. 양쪽 다 보험을 들잖아요. 그렇지 않죠. 이번에 수사 결과를 보면은 야당 쪽에는 전혀 접촉이 없었던 걸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점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도 철저하게 수사하라 검찰에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도 다 이야기했던 게 그러면 친박 핵심들이 다 당할 텐데 어허. 아니나 다를까 현기환. 그죠. 그 다음에 현 시장님의 정무보좌관. 정무보좌관. 정무특보가. 예. 또 전 시장님의
그리고 또 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고 전 해운대 구청장이었던 뭐 어떤 분, 이런 분들이 지금 줄줄이 지금 엮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야당이 누가 관련됐다면 그 가만둘 리가 있겠습니까? 드디어 때가 왔다. 이래서 뭐 또 대서 특별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겠죠. 사실은 그런 정보부가 돌아서 철저히 수사하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잖아요. 초기에 그랬죠. 네, 그 말씀이 나올 때는 야당도 몇 명 걸려있다. 걸려있다. 그리고 지금도 뭐 그 누구다라는 소문이 있긴 한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뭐 이렇게 묻어놓을 리가 없죠. 지금 시점이 어느 시점인데.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뭐 또 다른 흠결이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어요? 약한 흠결이 있으면은 검증 끝났나요, 이제? 군대 가서 그 밥하고 국하고 거꾸로 한 거. 그게 큰 그런, 흠결인 그런 것입니다. 거야. 뭐, 그런 거 자꾸 하니까 이제 그 반기문 총장이 그만두잖아요. 그런 거 그냥 좀 대충 묻어두고. 덮고. 예. 그래도 그런 정도는 개머리판을 눈에 댔던 그 이명박 대통령에 비하면 약하죠. 그죠? 개머리판을 눈에 댔어. 이건 무슨 아니, 얘기? 청소하려고 이렇게 조준하는데 개머리판을 눈에 대고 이명박 대통령 참 싫어하시는 것 같아. 너무 재미나는 분이라서 잠시 상기해봤습니다. 예. 황교안 대행의 약점 뭐를 얘기하기, 검증을 얘기하기가 좀 이른 감이 없잖아 있지만 가장 큰 결함이라고 하면 정치 경험이 전무하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그 일반 행정가들이 예. 밖에서 볼 때 그 하도 욕을 많이 먹고 또 매번 비판의 대상으로 상존하기 때문에 같이 그냥 같은 일반인 그 대중 입장에서 비판하기 쉬워지는데 실제로 정봉주 의원 뭐 우리 허성무 저 교수님 다 정치를 경험하셨겠지만 정치가 그 내밀한 곳에 들어가서 본질적인 안에 들어가서 정치를 하는 거와 밖에서 보는 거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이, 그 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에 삼성 엑스파일 사건도 그 수사를 했네요. 네. 그러면서 이 엑스파일을 공개했던 노회찬 고등학교 동창, 그 다음에 이상호 MBC 기자, 여기는 이제 문제를 삼고 막상 삼성 엑스파일에 대해서 무혐의로 끝내서 그때 이제 중앙지검 1, 2, 3차장 중에 유일하게 검사장 승진이 탈락된 이런 거 보면은 뭔가 그 검사 시절의 행적을 추적하면 뭔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좀 있거든요. 뭐 실제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 당시에 황교안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검찰 내부에서 본인이 총장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다 할 정도로 굉장히 제목이라고 본인 스스로 인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성대법대 출신에서 좀 비주류였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꿈은 검찰총장까지를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이 엑스파일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옷을 벗게 되면서 굉장히 본인이 뭔가 이렇게 진보나 아니면 그 당시에 있었던 참여정부에 대해서 좀 분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교회에서 뭐 참여정부를 비판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공개석상에서 할 정도로 그랬죠. 예, 굉장히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마도 이제 그 본인이 어떤 처리했던 여러 가지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도 보게 되면 아마 거기에서 또 흠결이 발견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의 사태로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과연 출마가 옳으냐, 도덕적으로 옳으냐, 정치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법적인 신분과 지위는 하자가 없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품격시대는 논란을 계속 추적해 보겠습니다. 정봉주의 품격시대가 내일 광화문 촛불 집회 현장에 나갑니다. 장소는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과 정부 종합총사 사이에서 공개 방송을 하는데 저녁 6시서부터 8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내일은 전에 비해서 2주 전에 비해서 날씨도 많이 좀 따뜻하고 그러니까 현장에 좀 많이 나와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정청래 의원,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하는데요. 노영희 변호사는 오늘도 출연했지만 헌재와 특검의 가장 전문적인 그런 변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의원은 정봉주 따라하기의 달인입니다. 그래서 꼭 나와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이 청와대 측의 거부로 결국 또 무산됐습니다. 헌법 정신을 깡그리 무시해서 결국 탄핵 심판대에 오른 대통령, 그리고 그 진상 규명을 위한 법 집행을 가로막는 청와대, 이들에게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미래를 맡겼었다는 사실이 끔찍하기조차 합니다. 국민의 명령을 받은 특검과 헌재 앞에 잘못을 뉘우치려 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더 이상의 기다림과 간용이 필요 없는 듯이 보입니다. 촛불의
민심 그리고 촛불이 헌법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국민의 명령을 잘 새겨서 헌재 그리고 특검 앞에 조금 더 겸손한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월 3일 금요일 정봉주 그분들은 안 뜨잖아요. 예. 안 뜨고 이제 한교안 현 권한대행이 뜨는 이유는 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보수의 핵심들로부터 우리 가치를 잘 지키는 사람, 또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제 근본적인 가치의 통일성이 있는데 이제 반 총장님이 낙마하시면서 예. 이렇게 이제 지지율이 2배로 3배로 이제 뛰는 그런 걸 보여주면서 가능성이 점점 높아졌죠. 그리고 사실은 반 총장님이 낙마하기 전에도 예. 지지율 4.몇 %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조사를 하지 않고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 적합도 예, 적합도나 대선 후보로 한교안이 나온다면 예. 지지하시겠습니까? 그때 이미 10%가 넘었었어요. 예, 그런 조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왜 갑자기 그런 조사들이 들어갔느냐? 반기문이 온다 할 때 그 무렵부터 이제 그런 것들을 따져보면은 뭔가 몇몇이 기획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 있었다. 하는 그런 감이 잡히죠. 예. 김 변호사님.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탄핵 정국이에요. 그리고 탄핵의 대상은 대통령이지만 그 대통령과 함께 근 4년을 함께 해온 그러니까 그 탄핵 정국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황교안 총리가 나간다라고 하는 건 조금 낯설죠. 무리가 있죠.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인터넷이나 SNS 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이 나오는 것이냐, 또는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뭐 성전환 수술을 해서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정도까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겁니다. 센 얘기를 막 하세요. 그냥 방송에서. 그러니까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 실제로 이 황교안 황교안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이요? 이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일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국민들로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 정부에서 뭔가 이렇게 공직의 높은 자리에 올랐다라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 핵심 사업이라고 하는 여러 사업들을 뭐 법무부 장관 일때도 했었고 예. 가장 대표적인 게 뭐 그 통진당 정당 해산 문제, 통합진보당 예. 정당 해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통진당이라고 그러면요 그쪽 출신들한테 맞아요. 아, 그런가요? 통합진보당이라고 그래요. 큰일 나겠네요. 네. 뭐 이런 어떤 행보들을 예. 했기 때문에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림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사실상 국민들이 보는 것은 이 황교안 권한대행을 볼 때에 박근혜 대통령 그 자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리인처럼 보인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나오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그러면 전 총장이 레이스를 걸 때도 일정하게 한 5에서 7% 정도 지지율은 나왔었고 네. 그리고 이제 보수 진영이 분열이 되면서 반기문 총장은 바른정당으로 갈 가능성이나 제3지대가 높았고 네. 그럼 새누리당은 불임정당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누구라도 찾아야 되는 네. 그리고 뭐 나중에 당대당 협상이라든지 단일화라든지 이런 게 되는데 워낙 후보가 없다 보니까 그나마 황교안 대행에 관심을 쏟고 있다가 네. 반기문 출마 선언도 하지 않고 불출마 선언을 해버린 그분 때문에 확 쏠린 거거든요. 예. 결국 보수 진영의 문제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 거 아니에요? 예, 뭐 앵커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그렇게 평가하고 분석하는 건데요.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좀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요, 전반적인 전망과 이제 평가에서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예. 2014년 초에 예. 그 진박 핵심들로부터 예. 플랜 A는 반기문이고 플랜 B는 황교안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모 방송에서 방송하러 갔다가 예.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때는 정말 뭐 믿을 수도 없고 믿기지도 않은 이야기였고 제가 지난해 12월 중순에 예. 한 방송에 나갔고 황교안이 뜰 것이니까 두고 봐라. 반기문 아이고 역시 도사님이시고. 예, 근데 저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런 거에 근거하고 여론조사 보니까 같은 박스 안에 있더라고요. 네. 황교안과 반기문이. 근데 훨씬 더 전에 그런 플랜이 있긴 있었네요. 있었던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보편적인 진박 전체의 공동된 의견은 아니지만, 예. 그러나 그 중에 핵심적인 몇 사람들 사이에는 이 사람도 한 카드로 생각해보자 하는 수준의 이야기는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상황이 이 양반한테 유리하게 지금 모든 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듯이 방금 또 김대현 기자님은 또 이제 뭐 언론이나 기자들이 조금 과하게 과장되게 하고 해석하는 면도 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이제 새누리당이 아무리 잘못해도 대선에서 후보를 안 내려 하진 않거든요. 안 낼 수 없죠, 정당인데. 그렇죠. 정당인 이상은 이 권력 의지를 정당이 보여줘야만 되고 그래야 사람이 모여 있고 그래야 뭔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지금 그게 이인재 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대구를 떠나지 않고
또 새누리당을 떠나지 않고 굳굳이 계시는 전 경기도지사 김문수 님도 거기 계시고 이런 사실은 대권 후보들이 잊혀진 인물들이 좀 있긴 있었네요.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이 예. 사실상 이제 기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어떤 표심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지지하고 있는 어떤 그런 유권자들, 보수층의 유권자들은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오히려 보수의 어떤 그런 가치를 좀 더 실현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뭐 잘못이나 이런 과오들이나 이런 것들을 아예 부정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보수의 가치로서의 장점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대현 기자님께서는 아까 이제 그 권한대행의 어떤 그 행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좀 과장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보시는데 사실상 이 행보 자체의 물론 이제 행보 자체를 보면 그럴 수 있겠지만 던지는 메시지를 보면 또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어제 했던 권한대행의 행보를 보게 되면 일단 5개입니다. 사실은 하루에 5개의 일정을 소화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예, 이제 피스톤 공장에 가가지고 그 현장에서 방문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4차 미래 비전을 던진 예. 건데 문재인 후보가 그 시리와 대화를 하면서 유튜브에 뭐 영상을 올린 게 또 화제가 됐고 뭐 안철수 의원도 뭐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 권한대행도 뭔가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책 승부를 하잖아 하고도. 이게 본인도 이제 뭔가 철학과 비전을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제 또 재미있는 것이 뭔가 좀 맞지 않는 곳에서 이 이야기를 던진 겁니다. 피스톤 공장이 사실상 그 자동차의 실린더 안에 들어가는 그 피스톤, 왔다 갔다 하는 그 피스톤을 만드는 겁니다. 2차 산업혁명의 대명사인데. 그렇죠. 2차 또는 3차 정도로 봐야 되는데 그곳에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아니면은 뭐 좀 뭐랄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의 메시지를 던졌다라는 점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권한대행으로서 뭔가 이 정책 홍보를 한다라기보다는 대통령으로서의 정책 비전이나 이런 것을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가정식 백반집에 가갖고 스테이크 주문한 거나 똑같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평가하는데요. 지금 그 산업의 구조조정이나 발전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4차 산업혁명은 뭐 흔히 이야기하는 거기만 4차가 아니고 모든 사양 산업도 다 4차 산업이다. 4차 산업혁명 하면 주로 IoT를 대표적으로 그렇죠. 뽑지 않나요? 그런 것들의 기존 산업에 다 결합하고 융합시켜야만 기존 산업들도 다시 혁신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사양 산업들을 절대 사양 산업으로 하면 안 된다. 사양 산업은 없다. 모두가 4차 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그래서 아마 황교안 총리는 더 높은 수준의 이야기를 하러 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도 해봅니다. 황교안 캠프에서 연락 왔나요? 자주 오고 있습니다. 연락이. 근데 이게 뭐 황교안 캠프에서 이미 신화와 전설들을 만들어서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는 뭐 황교안 총리가 나올 가능성의 99% 아니면 거의 100%를 찍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밀고 있잖아요. 예, 이게 뭐 전설과 신화가 지금 돌고 있다는 것 자체는 거대한 그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뭐 태어난 동네가 뭐 용이 나오는 그런 서울의 어느 지역이다. 봉내동. 예. 그리고 초등학교도 봉자가 들어가는 초등학교고. 그럼 정봉주는 이미 대통령 돼 있어야 되네. 그리고 뭐 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 아닙니까? 뭐 어쨌든 노회찬 의원하고 동기동창이기도 하고 한데 제가 노회찬 의원한테 패한번 했죠. 예. 근데 그 의원하고 이제 한데 그때 연대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연대장을 하는데 목소리가 너무 우렁차서 경기고등학교 건물이 날아갈 정도로 맑고 곱고 큰 목소리의 연대장이었다. 예, 신화가 만들어지네요. 뭐 이제. 신화와 전설이 수없이 만들어지고 있죠. 고등학교 때 연대장을 했다는 건가요? 그럼요. 대학교 학도 옥단이 아니고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예. 때.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뭐 반장을 한번 놓쳐본 적이 없다는 권력 의지가 확실한 이런 신화와 전설들을 끊임없이 밑에서 퍼뜨리는 거는 이제 권력 의지가 있고 대권 의지가 있고 갈 것이다. 왜 술방울로 수료탄을 만들었다고 뭐 그러진 거의 않나요? 뭐 그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분위기를 바닥에서부터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짐작이 갑니다. 알겠습니다. 황교안 총리 하게 되면 이제 이 뭐 출마 자격이 있냐 없냐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우리 그 허성모 교수가 얘기한 게 보수 진영에서는 꽤 먹어주는 분위기예요. 그 이런저런 가치 판단을 좀 배제하고 보면은 일단 정부 그 요직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국무총리 이 경험상으로는 대단히 경쟁력 있는 후보로 본단 말이에요. 그 지지하거나 혹은 보수 진영에서. 그 다음에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있고, 가족이 북한 출신이어서 그렇습니다. 철저한 반공주의 사상. 그리고 그런 것이 영향을 미쳐서 통합진보다 해산까지 가져왔고, 분명한 안보 가능각.
2월 3일 금요일 정봉재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의 대선 불출마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황 대행은 대선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는 상황. 과연 그의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두현 기자님 계속 자리 지키고 계시고요. 김남국 변호사님 첫 나들이 하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예, 다른 종표는 좀 띄세요? 네, 조금 이제 생계를 위해서 좀 뛰고 있습니다. 아, 생계형 종편 패널이다. 아, 네. 예, 그런 분들이 여기 오셔갖고 영혼 없는 답변하면 제가 바로 깝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허성무, 뭐라 그랬죠? 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 전 비서관이기도 하고, 예. 전 부지사이기도 하고, 전 교수이기도 성무야 하고. 그럴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이 제일 낫죠, 그래도? 예, 그렇죠. 예, 허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황교안, 그 마크맨들 다 붙었죠, 이제?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쪽 마크맨들로부터 들리는 소식은 어떻습니까? 대통령 대행은 사실 가이드라인이 없지 않습니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일정이 잠깐만요. 네. 대행이 되면서 마크맨들이 붙었나요? 아니면 이번에 대선 출마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붙었나요? 대행이 되면서부터 당연히 대행이 대통령 되면서 업무를 붙었고, 대행하게 되니까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정이 많으면 광폭 행보다. 아하. 또 시장과 어떤 이런 서민들이 있는 곳에 가면 서민 행보다. 또 청장년을 만나면 대권 시동을 걸었다. 그러면 권한 대행이 무슨 일을 하라는 얘기죠? 그 언론에서 한 겁니다, 다. 네. 기사 쓴 그래서 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언론이 그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서 지나치게 좀 과하게 좀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그 과한 해석을 그 틈을 타서 새누리당이 또 그걸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허 교수님, 아무래도 이제 그 정치권 이슈이기 때문에. 네네. 예.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거 아니에요?